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2010년대 중반부터 미중 경쟁이 단순 패권 다툼을 넘어서 체제 경쟁으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낸 김명수 대표의 컬럼과 관련 메모들입니다. 네, 특히 에너지, 지정학, 또 중동 변화 속에서 중국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냉철하게 분석했는데 전종욱 교수님도 이 글의 통찰력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세냐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냐 어떤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시대인 거죠. 네, 새로운 시대. 과거 미소 냉전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체제 경쟁의 성격, 그리고 왜 일부 국가들이 서구 모델 대신 중국 모델에 이렇게 끌리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 과거 냉전 시대의 이념 대결하고 지금 미중 간의 체제 경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과거 냉전을 떠올리게 한다, 좀 불길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역시 중국 모델의 생존력 그리고 적응력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소련은 결국 내부 모순이나 비효율성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40년 넘게 고도 성장을 계속해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결국 최종 승리할 것이다. 이런 서구의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체제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중국이 어떻게 소련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공산당 통제 아래서 시장 경제의 활력을 유지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소련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가격 메커니즘이 없었다는 점을 들거든요. 아, 가격. 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숨겨진 지식이나 새롭게 창조되는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뭐 완전한 자유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해서 이런 지식 동원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작동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하. 물론 강력한 주가 통제가 존재하죠.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혁신을 일정 부분 허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통제와 효율. 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방식이군요. 자료에 보니까 경성 통제, 그러니까 사법이나 무력 같은 직접적인 강제력도 쓰고 또 연성 통제, 조직 장악이나 여론 형성 같은 간접적인 방식도 같이 쓰면서 지지율이 80, 90%나 된다는 거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안정속 발전 모델. 이게 다른 국가들, 특히 내부적으로 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최근 중동에서 나타난 변화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맞아요. 그 숙적이던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 중국 중재로 외교 관계를 복원한 사건 정말 놀라웠잖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 이해관계 이걸 넘어서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내부 통치, 그러니까 인터리어 세큐리티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비전 2030 이런 대규모 산업화를 막 추진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왕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보수적인 와하비 교단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제재 벗어나고 민생 개선하려면 개혁이 시급한데 자칫 이 개혁이 뭐 히잡 시위처럼 민주화 요구로 번져서 색깔 혁명으로 이어지면 어쩌나. 그러면 이슬람 혁명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 다 변환을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변화 때문에 우리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모델이 대안으로 딱 떠오르는 겁니다. 경제 발전은 추진하면서도 강력한 국가 통제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중국 방식이요. 네.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정치적 위험 부담 이런 거 없이 변화를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필요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죠. 아,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중동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뭐 아브라함 협정 같은 기존 구상에도 균열을 내는 그런 지정학적 파장까지 낳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모델의 매력이 중동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세계 질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한테 당장 급한 과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보다는 국가 건설,
그러니까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네, 국가 건설. 기본적인 안전 부장하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룬 중국 모델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서구가 주도해온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계가 다시 한번 이념이나 체제를 중심으로 나뉘는 그런 새로운 경쟁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복잡한 외교,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체제 경쟁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와 위협을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중 경쟁은 단순한 세력 경쟁을 넘어서서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이 미래에 더 적합한가, 이걸 묻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과 안정,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중국 모델은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과연 세계는 앞으로 어떤 다양한 발전 경로들을 모색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세계 질서는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다를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